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전에는 사실 정치적 언급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로 했는데요. 평생을 누구 편으로 살아왔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이기도 하고, 또 누가 되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라는 식의 팬덤도 접은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권력을 즐기려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요. 사실은 남미, 유럽 일부 국가, 심지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파퓰리즘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바로 권력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유권자, 국민들이 권력을 넘긴 잘못에서 기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야당의 구호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힌 선거였습니다. 원래 대선 다음 총선이라는 게 해당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기도 하고요. 이런 중간평가에서 현 정부나 여당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처럼 야당의 제적기원 3분의 2에 해당되는 200석을 또 주지는 않았습니다. 개헌을 포함한 무소불위의 권력, 의회 권력을 넘겨주지도 않은 건데요. 누구는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거야라는 현상 유지 성격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야당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여당이 실패한 선거였다 이렇게 총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 관점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0억 원 이상을 썼다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을까? 예측 범위를 벗어난 데다가 주요 격전지 예측도 대부분 또 틀렸죠. 또 하나는 여야가 생각이나 방향이 달랐던 공약이나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총선을 결산해보죠. 우선 출구조사 얘기부터 해보면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이 선거를 주요 수단으로 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출구조사를 약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바로 하고 나온 사람이 자신이 투표 결과를 알리는 게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판단 때문에 맹신하는 겁니다. 근데 2016년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힐러리 당선을 예측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몇 차례 출구조사가 크게 틀린 경험들이 있죠. 이번 우리 출구조사 실패를 두고는 많은 언론들이 사전 투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넘는 13세 이상이 사전 투표일에 투표를 했는데 이건 출구조사 표본에 해당이 안 되니까 13명이 빠졌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인데, 과거였으면 이게 맞는 분석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계층이 과거에는 비교적 진보적인 계층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보수 결집이 두드러지는 시기라 사전투표 계층 성향이 어떻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출구조사라는 게 박빙일 때, 선거가 박빙일 때, 그리고 이번처럼 선거의 쟁점이 명확할 때 취약합니다. 박빙일 때는 당연히 표본 집단 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선거의 쟁점이 명확할 때 왜 취약하냐? 이번엔 여권의 야당 심판론, 야권의 정부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이 맞대결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양쪽 다 남 탓하면서 누가 더 나쁘냐 골라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회 권력 판도와는 무관하게 정부 여당 책임이 크다고 느낍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실제 사전투표 현장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당 찍었다고 나서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좀 민망하다고 그럴까요? 상식과 배치되는 선택이니까요.
현장에서는 이제 한사코 자신의 투표 결과를 알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람 붙들고 억지로 답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선히 자신의 선택 결과를 밝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실제보다 정권 심판론을 긍정하는 사람 중심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흔히 샤이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례 없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투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출구조사에는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야당 승리지만 출구조사에서 낙선을 예상했던 여당 정치인 상당수가 생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게 출구조사의 취약점이 잘 드러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선거가 박빙이 예상되거나 쟁점이 명확해질 때 그럼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선을 방지하는 방법은 트래킹 폴이라는 겁니다. 유권자 추적 분석입니다. 한 6개월 이상 똑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를 쭉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여야 편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MBC가 독자적으로 패널 조사를 통해서 이 트래킹 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MBC가 사내에 사전 전망했던 것과 방송 3사와 함께한 출구조사의 결과가 많이 달랐을 텐데, 제가 MBC 결과를 확인해 보질 않아서 그냥 추정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예상하셨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이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승자와 패자의 득표율 차이가 3%가 채 안 됐던 2012년 대선 결과도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던, 출구조사마저 틀렸던 대선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초기에는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가파르게 추격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점친 조사기관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박빙의 승리였죠.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소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대선 한 달쯤 앞두고서 대선 향방을 점쳐달라는 어려운 주문을 받았어요. 그때는 트래킹 폴 결과를 받아보던 때라서 간신히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진땀을 뺐던 기억도 있는데, 결국 유권자 추적 분석 같은 경우는 보통의 여론조사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유권자를 잡아내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유권자를 부동층, 샤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아예 ambivalent voter, 불확실한 유권자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선거 전망할 때도 출구조사가 됐건 무슨 선거 여론조사가 됐건 핵심적인 것은 이 ambivalent voter, 불확실한 유권자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걸 잘 기획하거나 구성하지 않으면 돈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이번 출구조사에서 돈 아무리 많이 써도 ambivalent vote, 불확실한 유권자를 잡아내지 못하면 결과는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교훈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적인 쟁점은 야권 승리로 귀결된 이번 총선 결과 주요 경제정책,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것들이 흔들릴 거냐,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새 의회 초반에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같은 특검 정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부터 바로 파생되는 정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초점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권이 내걸었던 정치성 짙은 경제 공약들, 지역 공약들,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현실화되기가 어렵겠죠. 다만 가장 큰 논란이 될 건 부자 감세나 부자 지원으로 불리는 정책들입니다. 이 야권이 입법 반대로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총선 직후에 발표된 나라 살림 3항 보면 이것도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라는 게 잘 아시는 상속세하고 밸류업, 그러니까 증시에서 저평가된 기업들 감세해주는 밸류업 감세가 있는데, 이미 증시에서는 이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총선 후 전망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더군요. 부자 지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반도체 지원금입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금인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지원금 정책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거하고 칩스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흉내내는 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쪽에 돈을 몰아주자는 게 과연 맞느냐? 다만 이제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는 것 가운데 좀 제 생각이 다른 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금투세 폐지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 이건 야권으로서도 반대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투자자, 1,000만 투자자가 반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절충안을 좀 찾으려 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열릴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와 지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부나 여당이 의회, 국회를 우회해서 자신들의 공약과 정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